당근으로 만드는 김치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당근으로 담그는 당근김치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아주 널리 사랑받는 음식이죠. 어디서 사랑받냐고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요. 서울시 동대문구 광희동에 가면 우리에게 생소한 끼릴 문자로 된 간판이 가득한 거리가 있습니다. 끼릴 문자의 숲을 헤치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우즈베키스탄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밑반찬이 먼저 나옵니다. 이 당근으로 만든 밑반찬이 바로 당근김치입니다. 러시아어로 마르코프차라고 불리죠. 마르코프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당근이라는 뜻이니까 이 음식은 사실상 그냥 당근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매우 대중적이고 흔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음식의 풀네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르코프바 까리이스키. 까리이스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어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것에 까리이스키라는 말이 붙습니다. 코리아가 까레야, 코리안이 까리이스키인 것이죠. 즉 마르코프바 까리이스키라는 말은 한국 당근 내지는 고려 당근이라는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단무지, 피클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김치, 미국 김치라고 하진 않잖아요. 마르코프차만 굳이 러시아 김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슬픈 한 맺힌 사연이 있습니다. 중국에 조선족들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연해주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발트 3국, 카프카스 산맥까지 퍼져 있어요. 연해주는 두만강만 건너면 되니까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데까지 퍼져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 기구한 사연을 알아보러 잠시 구한말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조선 조정의 폭정을 피해 간도나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되면서 한국계 러시아인, 즉 고려인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마을 단위 통째로 이사를 와서 살았는데 러시아 문화도 잘 받아들이고 교육열도 높은 데다 벼농사도 잘 지어서 당시 러시아는 고려인들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연해주는 정말 개꿀 땅이었지만 유럽에서 여기까지 이주해오는 러시아인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말 잘 듣고 농사 잘 짓는 데다 청나라랑 상관도 없는 고려인들이 밀려오니 나쁠 것이 없었죠. 연해주의 고려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고 한인들만 6만 3천여 명이 거주하는 신안촌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건설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키가 러시아 전역의 대도시들을 손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짜르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온건 좌파 세력들은 반볼셰비키 세력이 되어 이에 저항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내전 또는 적백 내전이라고 불리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볼셰비키를 막고 러시아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각국들이 적백 내전에 가담했고 시베리아를 욕심내고 있던 일본도 약 8만 명의 병력을 진주시켜 파죽지세로 내륙의 이르쿠츠크까지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백군을 지원했고 간도와 연해주의 독립군들은 자연스럽게 그 반대인 적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죠. 볼셰비키 정권은 극동에서 항일 무장활동을 하는 고려인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22년 적백내전이 적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시베리아에서 버티던 일본군도 1923년에 철군했습니다. 당시 연해주의 공식적인 고려인 인구는 10만 6,817명이었는데 이 중 소련 국적자는 32.4%인 3만 4,559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67%는 조선 국적자였죠. 그러나 조선 국적자들은 무국적자 취급을 받았으며 때로는 일본 국적자나 마찬가지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극동지역의 고려인 인구는 꽤나 많았기 때문에 향후 소련 중앙정부의 자치주 설립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인은 고려인들과 일본인들을 구분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할 가능성에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컨대 고려인들은 소련 정부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1924년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정권을 잡았고 1932년에는 일본이 만주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워 대륙에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스탈린의 소련 당국은 고려인들이 일본과 내통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관동군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증거를 날조하여 지식인과 지도층 인사들을 대거 체포하거나 처형해버려요. 그리고 이미 영내의 소수민족들을 이역만리 타지로 강제 이주시켜버리는 짓을 곧잘 해오고 있던 소련은 극동지방의 고려인 36,442가구 17만 1,781명이라는 거대 규모의 민족 집단을 중앙아시아로 일시에 이주시킨다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말 그대로 미친 짓을 계획하게 됩니다. 워낙 현실성이 없어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는데 1937년 결국 일본이 먼저 미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마침 이 시기 소련 내부에서는 스탈린의 의심병이 극에 달해서 대숙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에게 위협되는 사람들을 반혁명 분자로 몰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개인뿐 아니라 집단도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스탈린에 의해 민족 단위 반혁명 세력으로 낙인 찍혀버린 것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20여만 명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라는 미친 계획은 실제로 실행되기에 이릅니다. 193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황무지로 이송하는 대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 이주를 통보받은 고려인들은 나름대로 채비를 하려고 했지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돈만 챙길 수 있었죠. 고려인들은 와곤이라 불리는 창문도 없는 화물열차에 태워졌습니다. 열차는 화장실도 없었고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정차를 하지 않았고 유교 문화 아래서 남녀 유별과 체면을 중요시하였던 고려인들도 살기 위해 존엄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차를 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열차 밖으로 뛰어나가 철로변에 주저앉아서 그냥 볼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죠. 도착까지 대략 한 달이 넘게 걸렸고 그 기간 동안 18만여 명 중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사망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가을에 출발한 고려인들은 겨울이 다 돼서야 중앙아시아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대부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배치되었으며 이 지역의 척박한 환경을 개간해보려는 소련 당국의 또 다른 의도에 부합하게 관계 수로를 정비할 수 있는 강 주변에 주로 집중되었죠. 현지인들이 비워둔 집에 들어가 살거나 같이 살았고 그도 없으면 토구를 파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도착한 한겨울 중앙아시아의 낯선 환경은 가혹했습니다. 첫 겨울을 나면서 노인들과 아이들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죠. 그러나 척박한 중앙아시아 환경도 고려인들의 억척스러운 의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병화 같은 지도자들이 고려인 집단 농장을 이끌었고 고려인들의 집단 농장은 오히려 소련 내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벼, 면화 등의 생산량에서 초월적인 실적을 거두었고 이렇게 저력을 보여준 덕분에 소련 전체에서 농사 전문 민족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사회주의 노령영웅 훈장을 받은 고려인들만 209명에 달한다는 것만 보아도 정말 근성의 민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후방에서 노동군으로 편성되어 소련 정부에 대한 충성심도 입증하게 되죠. 이에 고려인은 소련 내 소수민족 가운데 상당한 존재감을 떨치며 새로운 조국에 안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눈치채셨겠지만 당근김치 마르코프차는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터전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고려인들이 기존의 김치를 대신하여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사막에서 벼까지 재배했고 연해주에 있던 한인극장, 한인신문들도 이전하여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던 고려인들이었지만 김치를 담글 재료가 없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주로 함경도나 평안도 지방 출신들이 많았는데 구한말까지 이 지역은 무김치가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뿌리채소 중 무랑 비슷하며 중앙아시아에서도 흔했던 당근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 당근김치가 현지의 중앙아시아계 주민들이나 러시아계 주민들의 입맛에도 맛있었다는 겁니다. 고려인들의 명성과는 별개로 이 당근김치는 그냥 맛있어서 소련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음식이나 중앙아시아 음식이나 워낙 고기 위주의 느끼한 맛이 강한데 이 당근김치가 이런 느끼함을 상쇄시켜주니 아주 궁합이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먹는 당근이라고 하여 마르코프바가리스키라는 이름이 된 이 당근김치는 지금까지도 구소련, 즉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식탁을 지키는 흔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것이 고려인들에게서 유래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소련 출신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는 자기들이 아는 당근김치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짜장면이 없는 것에 놀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고려인 3세, 4세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며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냉전이 끝난 지 상당 시간이 흘렀고 한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과 문화 수출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기, 오히려 현대 한국어를 다시 배우는 고려인 후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러시아 음식점이나 우즈벡 음식점에서 당근김치를 먹게 되면 이러한 고려인들의 한 맺힌 역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 어떨까요? 이상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약탈하러 출발!